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아이 한 명 키우며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40이라는 나이는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에 흐리는 일이 없게 됐음을 뜻한다라고 하는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의 시선들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 확신이 없어서 갈팡질팡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나이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정신없는 시댁에 다 갖다 바치는 남편이랑 더 살다가는 나만 아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있었음에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동안 속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정리한 게 어디냐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남편이 착해서 그렇지 문제는 없고 시댁 식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물의 그 밥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의 결혼 준비를 할 당시 하루는 시부모님이 저희를 부르시고는 중요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 슬슬 회사 정리하고 우리 가업 물려받아서 해봐라. 네? 가업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가 하는 가게 있잖아. 이제 둘째 네가 잘 맡아서 키워봐라. 원래 가업은 첫째한테 물려주기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둘째 네가 더 잘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잘 맡아서 해봐라. 시부모님이 가업을 물려주신다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땐 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희 남편은 장남도 아니고 둘째였거든요. 의아하게 생각하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시부모님이 본인을 더 믿는다는 생각에 신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업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엔 가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정말 꽤 큰 사업이나 공자가다를 물려주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평짜리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하시던 가게였으니 어떻게 보면 가업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장하게 저희한테 말씀하실 정도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사장 소리를 듣고 싶었는지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 음식점에 나가서 일을 배우곤 했습니다. 하루는 저보고 시댁 가게로 오라길래 왜 그런가 싶었죠. 제가 가게로 가니 남편은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서는 보여줬습니다. 웬 자동차요? 하나 산 거야. 돈이 어디 있어서. 우리 장남의 동생 결혼한다고 하니까 차 하나 챙겨주더라고. 너희한테 딱 맞는 거야.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절 데리고 가서 차를 보여주시는데 새 차도 아니고 딱 봐도 10년가량 되어 보이는 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얼굴에 나타난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좋은 말로 들러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차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겼는지 몰라. 그리고 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다른 데에서 비싸게 주고 팔라는 거 너희 준다고 팔지도 않았어. 저희가 나중에 필요할 때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눈에 봐도 너무 낡아 보이는데 괜히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첫째가 얼마나 꼼꼼한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옆에서 맞장구 치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음식점을 할 게 아니라 연기자를 했었어야 됐어요. 저는 고물을 넘겨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옆에서 저를 홀리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말이 맞아. 우리 돈으로 차 구매하려면 몇 천만 원 깨지잖아.
근데 이렇게 시작하면 부담도 없고 너무 좋지. 이제 결혼 준비하는 너희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 이런 것도 다 돈이야. 근데 우리 큰애가 둘째 생각해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우리 아들들이 우애가 좋아서 그렇지. 다른 집 같았어 봐. 어림도 없어. 요즘은 가성비가 좋은 게 최고라고 하잖아. 괜히 이것저것 돈 들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받았으면 우리도 돈 아끼고 일석이조지. 저희 둘 다 차가 없기도 했었고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간내 자리에서 이런 것들로 생색을 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저희가 가게도 물려주고 차도 한 대 마련해줬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애들 결혼 생활이 편해지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친정에서는 따로 챙겨주는 게 없나 해서요. 둘이서 반반해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희 쪽에서 챙겨주는 게 적지 않은 것 같아서요. 새 거라도 뭐 하나 해주셨거나 정말 번듯한 걸 받기라도 했으면 말씀하지 않아도 해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10평짜리 가게, 손님이 많구나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었다면 감사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둘 다 회사를 다니면서 돈 버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차도 아주버님이 타던 중고를 챙겨주신 것이면서 이렇게 생색을 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대놓고 뭘 해달라고 할 줄은 예상도 못하셨는지 당황하신 눈빛을 보이셨어요. 저희는 뭘 해줘야 되나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이왕 해주시는 거면 괜찮은 집장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 어느 정도만 보태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꼭 남자가 지켜오란 법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며 그 상황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랑 같이 남편이 물려받게 된 가게에 가서는 이곳저곳 둘러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부르시고는 1억 정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가져가서 신혼집 장만하는데 보태게. 엄마, 저번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래.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돼. 남편도 퇴직하고 사업장 물려받은 거라 퇴직금도 있고 나도 적지 않게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많이 넣지도 못했어. 1억 정도니까 이 돈 보태서 대출 없이 신혼집 장만해. 시작할 때부터 빚으면 힘들어. 저번에 자네가 물려받은 가게 보니까 손님들이 적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자리도 좋으니 잘해보게. 그렇게 친정 부모님께서 보태주시는 돈으로 가게 옆에 있는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대출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대출을 받아서 번듯한 신혼집으로 갈까 했는데 남편이 물려받은 가게가 오래돼서 그런가 이곳저곳 수리할 것도 있고 목돈이 들어갈 일들이 생겨서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 게 낫겠더라고요. 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신혼이었기에 빌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며 아이도 낳으며 생활했습니다. 제가 복직하게 되면서 아침에 친정에 아이를 맡긴 후 남편이 저를 회사에 내려다 주고는 가게 오픈 준비하러 갔습니다. 퇴근은 남편보다 제가 더 먼저 했기에 남편 가게에 가서 함께 마감하고 친정에 들러서 아이 데려오곤 했어요.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익숙해지니 또 할만하더라고요. 하루는 외근을 나갔다가 일찍 마무리되어서 남편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남편에게 말을 할까 말까 싶었는데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따로 얘기하지 않았죠. 들어가려고 살펴보는데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앉아있더라고요. 둘러봐도 남편이 안 보이길래 들어가는 게 영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가시겠지 싶은 마음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가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손에 흰 봉투를 들고는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고 당장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서 급하게 나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아주버님과 시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고 있었는지 하나는 시어머니 손에 있었고 한 개는 아직 남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흰 봉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은행 봉투더라고요. 설마 안에 돈이 있나 싶은 마음에 남편이 들고 있는 돈을 빼앗고는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이 돈 뭐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한테 돈 드리는 거야? 왜? 제가 쏘아붙이면서 남편에게 얘기하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혀를 꿀꿀 차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게 너는 계좌이체로 보내라니까. 굳이 뽑아서 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네 형도 바쁜데 너 때문에 시간 내서 왔는데 이제 어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이 왜 어머니한테 돈을 보내야 되는데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너도 가족인데 알아야지. 네가 얘기해라.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말 하나 시켰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힘들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원수 좀 물려받으면서 어느 정도 엄마한테 돈 보내고 있었거든. 얼마나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당신 말대로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던 거 물려받았으니까 부모님은 그렇다 쳐. 근데 아주버님한테 왜 당신이 돈을 드려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형이 아니라 내가 가업을 물려받은 거니까 어느 정도는 형한테 보내주는 게 맞는 거잖아. 자꾸 가업 그러는데 그럴 거면 그냥 아주버님 보러 이 가게 맡으라고 말씀드려. 그리고 당신은 다시 회사를 다니든지 다른 가게를 하나 내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 남편은 제 말에 오물쭈물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나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가족이 돼서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겠냐고 하면서 그냥 말하라고 했고 그 모습에 저도 남편에 추궁하게 됐고 남편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시부모님은 가업을 물려준다고 하면서 저희 친정에 대놓고 뭐 안 해주냐고 하셨거든요. 근데 가게에 대출이 엮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주버님이 결혼하신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하시던 가게로 대출을 받아서 지원해줬고 저희한테는 따로 지원해줄 게 없으니 빚이 딸린 가게를 넘겨준 것이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저에게 생색을 낸 것으로도 모자랐는지 저희 남편에게 돈까지 받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럼 결국 당신의 가게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빚을 받은 거네. 그럼 결혼할 때 시댁은 해준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짐까지 넘기신 거 아니야. 빚은 거의 없어. 부모님께서 나한테 가게 물려주실 때 어느 정도 다 정리하셨어. 어느 정도 정리하신 거지 다 정리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당신은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아주버님한테 돈을 드리고 있는 거야. 제정신이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말했잖아. 어쨌든 내가 형 대신 가업을 물려받기도 한 거고. 아직도 가업 타령이야. 번듯한 회사를 받았거나 공장 큰 거 하나 받았으면 내가 말을 안 해. 고작 10평짜리 음식점 하나 받아놓고 그것도 빚까지 있는 거 맞고 넌 그러고 싶니? 너 우리 집 가정이야. 애 아빠라고. 이때 남편에게 이혼을 해버린다고 했어야 됐는데 이때는 아이가 있었기에 그 생각까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고는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겠다고 던진 말에 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겠다. 그럼 우리가 너희 집 팔아 해주면 되는 거지? 너희 지금 사는 빌라 재계약할 때도 됐잖아. 집이요? 무슨 집이요? 대출 잔뜩 받아서 넘겨주시게요? 이번에 큰애 이사 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 집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살던 집을 주시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고 하셨고 남편도 옆에서 괜찮은 생각이라고 느낀 건지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달릴 생각이었는지 저에게 다가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하나도 못 받는데 우리는 그래도 차도 받고 이 가게도 받았잖아. 이 정도면 많이 받은 편이지. 내가 거지냐? 남들은 새 거 하나 받는데 우리는 남이 쓰던 거밖에 더 받았어. 당신이 화난 건 알겠는데 말을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야. 형이 무슨 남이라고 그런 말을 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도대체 뭐가 고마운 건데? 그리고 지금 네가 나한테 큰 소리 칠 처지야. 제가 남편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니 시어머니가 저희를 중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앞에서 더 큰 소리 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편과의 말다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니를 따라서 저희에게 준다고 한 집을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이긴 했지만 20평대였고 결로가 심한지 창문 근처에는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이런 퀴퀴한 집으로 이사와도 찝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받게 되더라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찾아가 봤어요. 따져보니 시어머니가 주신다는 집을 팔면 2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돈으로 가게 대출 잡힌 걸 털고 남은 돈으로 전세 대출을 받을까 그냥 번듯한 집 장만하는데 보탤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친구는 제 고민에 듣더니 생각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한번 돈 주기 시작한 남편들은 평생 돈만 퍼주더라. 그 벌은 못 고쳐. 줄 돈이 없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 보내진 않겠지. 그래도 지 자식들이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그리고 시댁에서 집 준다고 얼마나 생색을 내겠어. 나중에 너희 가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돈 달라고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돈 받아갈걸. 친구의 말이 됐는데 생각해보니 빚 달린 가게를 가업이라고 물려줘 놓고 매달 돈 받아간 시어머니가 떠올랐고 이 집을 받고 또 얼마를 뜯어갈지 남편은 시댁에서 집 해줬다고 얼마나 떠들어댈지 안 받아 비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 가득한 집을 받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받고 안 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어차피 여태까지 똘똘하게 받은 거 하나 없는데도 뻔뻔하게 행동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시댁에 방문해서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주시겠다는 그 집 안 받겠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파시든 남한테 전세를 주시든 알아서 하세요. 네가 안 받은 거다. 우린 주려고 했어. 네, 그거 안 받을 테니까 더 이상 저희 가게에 나오는 수입 가져갈 생각 마세요. 내가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챙겨주는 거야. 그럼 더 잘 됐네요. 이제부터 제가 가게에 나와서 일하면서 수익 관리할 거거든요. 남편에게는 미리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당황한 듯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본인들이 한 행동이 있었기에 떨떠름하게 알겠다고만 얘기했죠.
회사를 다녔을 때는 주말에 쉴 수 있고 평일에도 휴가를 낼 수 있었는데 남편이랑 가게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아 친정에 합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하루 종일 애보는만 힘드실 테니 어린이집을 알아보긴 했지만 집안 살림한다던가 갑작스럽게 아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나 남편이나 가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친정에 들어가 살자고 통보해버렸어요. 뭐? 저가 살이하잔 말이야. 난 싫어. 집이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같이 살면서 편하게 있을 수나 있겠어? 그럼 시댁에 들어가던가. 가계대출, 전세대출 내가면서 살고 싶지 않고 난 내 애한테 빚 물려줄 생각 없어. 장인어른이 주신 1억 정도면 작은 원룸이나 투룸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지. 그거 다시 돌려드려야지. 그걸 우리가 쓰겠다는 거야. 넌 진짜 양심도 없다. 부모님이 우리한테 그 돈 왜 줬는지 잊었어? 어머님이 가게랑 차 줬다고 생색내시는 바람에 우리 친정에서 신혼집 할 때 보태라고 챙겨주신 돈이잖아. 뭐가 됐든 우리 쓰라고 한 건데 당신이 돌려드린다고 해도 받으시겠어? 안 받으신다고 해도 드릴 거니까 그 돈에 대해서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어. 그리고 처갓살이 싫으면 얘기해. 난 시댁살이도 괜찮으니까.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셔서 집이 아주 더럽거든요. 남편은 웃긴 게 본인도 정리를 못하고 너저분하게 만드는 스타일이면서도 또 집이 더러운 건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시댁에 들어가 살면 더러운 꼴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되니 차라리 처가살이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결국 알겠다고 하고는 저희 친정집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빌라를 판 돈 중 1억은 친정 부모님께 다시 돌려드렸고 남은 돈으로는 가게 대출 갚는 데 썼어요. 다른 것보다 대출이자를 줄이는 게 우선이었거든요. 한 번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맡기려고 했더니 곧 저도 말 안 들을 거라고 하면서 이참에 폐차하고 새로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애랑 같이 타는 차다 보니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폐차하고 다른 차를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죠. 돈이 어디서서 새 차를 사? 그리고 당신이 운전을 못해서 그래. 차가 얼마나 잘 굴러가는데. 수리하는 분도 어제 폐차하라고 하더라. 그거 타고 다니 내가 사고 나면 어쩌려고. 여태까지 사고 한 번 안 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야 돈 벌려고 그렇게 말한 거지. 타고 다니는데 문제 없어. 아니면 당신의 친정에 보낸 1억 다시 받아와서 사던가. 처음부터 아주버님이 고물차만 안 두셨으면 이건 걱정하지도 않았어. 결국 남편과는 감정 싸움만 하고 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며칠 뒤 남편이 운전을 하는 도중 차가 퍼져버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차에 있던 남편이 크게 다치진 않았고 뒤에 있던 차도 경미하게 부딪힌 정도였어요. 고속도로였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었죠. 갑자기 남편이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놀란 마음으로 남편을 살펴보러 갔었죠.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에 있는 경찰들을 붙잡고 왜 그런 거냐 물어보니 차 자체가 연식이 오래돼서 나타난 사고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문제없다고 했던 아주버님 차 때문에 남편이 다치게 된 것이었죠. 제가 난리칠 걸 알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나 아주버님은 남편이 다쳤는데도 전화만 해서는 괜찮냐고 물어봤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저희 부모님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셨죠. 애도 있는데 차 없이는 불편하겠다고 생각하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에게 새 차를 한 대 뽑아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냥 엄마 아빠 차 우리가 가끔씩 얻어 타도 되는데. 너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손주 데리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 차가 튼튼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했고 저 역시도 친정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 차를 장만한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님이 계속해서 저희 차를 욕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정이 이번 주말에 차를 쓰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주말에 어디 갈 것도 없고 하니까 빌려줘도 되지. 차가 필요하시면 렌트를 하든지 하라고 해. 왜 우리한테 전화해서 차를 빌려달라고 해? 나 주말에 차 쓸 일이 있으니까 빌려줄 생각하지 마. 그럼 다음 주는?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 쓰고 싶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말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차 우리 돈으로 산 것도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쓰라고 차 뽑아준 거 잊었어? 그걸 아주버님한테 왜 빌려줘? 형네 애들도 크고 그래서 지금 타고 다니는 차는 좀 작은가 봐. 아니면 형네랑 차 바꿔서 탈까? 한 3년 정도만. 너 아주버님네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난 거 잊었니? 이젠 너 말고 나랑 애까지 다치게 하고 싶어. 아이, 그게 다친 것도 아니고 말을 왜 그렇게 해? 그냥 그런 거 어떤가 싶은 거지. 엄마도 형한테 빌려주라고 하기도 하니까. 남편은 또 시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시댁에 찾아가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나 저한테는 말도 못하고 매번 남편을 통해서 이것저것 요구했었거든요. 남편이 자기 멋대로 차를 가져다 줬으면 당장 이혼했겠지만 그때는 남편이 착해서 이용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댁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죠. 저희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댁에서 쓰던 것만 받아왔고 이 차 저희 부모님이 저희 쓰라고 주신 차니까 빌려달란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형제가 돼서 서로 나눠 쓰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우리 큰애가 너희한테 차 줘서 잘 쓰고 다녔잖아. 잘 쓰고 다녔다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 남편 사고 당했어요. 크게 다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 덕에 너희 차 생긴 거잖아. 우리 큰애가 너희 타는 차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좀 빌려 쓰겠다는데 가족이 돼서 째째하게 그게 뭐니? 이제 저희 알아서 살 테니까 저희한테 가성비 강요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물려주고 빌려 쓰고 안 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비웃으며 건방지다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셨죠.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알아? 말 그대로 가성비가 있어서 너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야. 주제도 모르고 어디 건방지게 어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네? 사람한테 가성비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가업 물려받는 둘째한테 너 말고 선자리가 안 들어온 줄 알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했던 애들이 어디 한둘인 줄 아냐고? 너보다 더 어리고 돈 많은 집 딸들도 우리 집 며느리 한다고 했어. 근데 며느리 모시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만만한 며느리 하나 들여서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너 며느리로 들인 거야. 며느리 중에 네가 가성비가 제일 좋았거든. 그것도 모르면서 어디 대들고 난리야. 시어머니 말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고 가성비 며느리라고 말하며 주제를 알라고 하는데 이런 시댁이랑은 상종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라고 더 돈 많은 남자랑 결혼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런 조건들만 맞춰보는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시댁에 발 안 들이겠다고 선언하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시어머니가 심했다 생각했는지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당신도 들었지? 나 저런 말 들으면서 시어머니 대접할 생각 없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좀 세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런다고 어머님이 나한테 와서 사과라도 할 것 같아? 그리고 당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나 당신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저러는 거야. 지금 서로 감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난 괜찮아. 당신은 괜찮아도 난 저런 대접 받기 싫어. 그리고 어떻게든 악착까지 살 테니까 두고 봐. 남편은 단호한 제 태도에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지 그 뒤로는 시댁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 다짐했고 그에 맞춰 가게 시간도 조정했어요. 저녁 10시 정도에 마감하는 편이었지만 새벽 1시로 늘렸고 힘들어도 악착까지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남주는 피곤하다며 오후 5시만 되면 가게에서 나가버렸지만 저는 혼자서 배달 주문도 받고 홀 손님도 받으며 장사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돈을 관리하기도 하고 나가는 돈이 없으니 금방금방 불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거 그동안 주변에 도둑들이 많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가게 관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도 제가 시댁에 발길 끊겠다고 선언한 날 이후로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에 대한 말을 꺼내지 않았기에 남편도 정신 차린 줄 알았죠.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가게를 하다 보니 1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새 집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게 됐어요. 청약 당첨되기 힘들다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걸 턱하니 잡을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도 우리랑 같은 곳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하던데. 이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상받는 날이 온다니까. 이쪽 날이 언제라고 했지? 그날 애들도 없어서 편하겠네.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싹 다 해놓을 테니까. 그래도 같이 해야지. 그날은 가게 문 닫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가게 문을 왜 닫아? 우리가 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해놓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가게라고 천천히 와. 친정집에 얹혀 살면서 부지런히 돈을 모으기도 했지만 좋은 기회로 청약이 당첨되어서 4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자기 방을 어디로 할 거라는도 친구를 초대할 거라며 신이 났고 그런 모습을 보니 힘들긴 했지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주하는 날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남편 혼자 짐 챙겨서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가구나 이런저런 잔짐들이 많아 이삿짐 센터를 써야 했겠지만 저희는 친정집에서 합거하며 살았기에 짐이 많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먼저 혼자서 정리해 놓을 테니 가게 마치고 편하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침부터 설레는 기분에 일이 손에 잘 안 잡히더라고요. 오후 3, 4시가 되니 사람도 많이 안 오고 오늘은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정리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남편이 잘하겠지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은 걱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침 아이들 모두 태권도 캠프를 갔었기에 애들이 집에 오기 전에 애들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새로 입주한 집에 들어가려고 한순간 짐 가방이 제 발 앞에 턱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봤는데 현관 앞에 시어머니가 서 있더라고요. 너희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며? 이제 과거는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며느라. 저희가 넓은 집으로 이사한 거랑 어머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제가 몇 시간 잠 안 자고 모은 돈으로 이사 온 거예요. 제가 경계하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자 남편이 옆에서 시어머니를 감싸며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처가살이 오래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우리 부모님 모셔야지. 아버지는 내일 모셔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어제 우리 아들이랑 같이 와서 보니까 방도 4개 있더라. 그래도 우리가 어른이니까 화장실 딸린 방을 쓴마.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도 처가살이 할 때 장인 장모님이 안방 썼어. 처가살이 한 만큼 우리 부모님이랑 합가해야지. 남편의 태도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은 가족이라서 시어머니에게 못하는 것뿐이지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전에 선 모습을 보니 내가 그동안 색안경을 쓰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신이 났는지 웃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려고 했고 이 사람들이 제 집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짐을 다시 들어 남편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웃으며 한마디 했죠. 과거는 다 잊자고 하셨죠. 있는 김에 남편까지 깡그리 잊어드릴게요. 진작에 이 사람이랑 갈라섰어야 됐는데 애들이 뭔지 지금 이혼할 테니까 이 짐 갖고 다시 나가세요. 지금 뭐하는 짓이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 말 못 들었어. 네가 이 집 장만할 때 뭐 보태준 게 있다고 너희 엄마를 데리고 와. 그리고 어머니도 염치가 없으셔도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정신이 없어서 여태까지 처가살이 했으니 이제 시부모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어도 제정신이 있는 분이었으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가살이 하게 된 이유가 시부모님이 빚만 있는 가게를 물려줘서 그런 것이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잊어버린 건지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게에 놀러 앉아서 돈 관리하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친구가 한번 시댁에 돈 가져다 준 사람은 계속 가져다 준다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제가 돈 관리를 시작했거든요. 남편도 돈 달라는 말 안 하고 시댁에서도 별 말 없길래 이제는 더 안 그러겠지 싶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갖고 밀고 들어오면 제가 어쩔 수 없이 모시고 살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짐만 되는 남편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겠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집 마련한 것이었고 그래서 이 집 명의도 제 것이었거든요. 애도 둘이나 있는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지 시어머니가 더 당황해서는 무슨 말이냐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애 둘 다 팽개치고 살겠다는 거야? 네가 엄마가 돼서 그러면 되겠어? 제가 언제 우리 애들 두고 간다고 했어요? 아줌만 데리고 가시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아들이 있을 거니까 네가 몸만 나가던가. 누구 보고 나가라고 난리야. 저 사람이 이 집 살 때 보탠 돈이라도 있는 줄 아세요? 제가 가게에서 새벽까지 남아있으면서 번 돈으로 이 집 장만한 거예요. 그래, 그 가게는 우리가 준 거잖아. 우리가 안 줬으면 네가 이렇게까지 벌었겠어? 괜히 시엠이 이겨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도 적당히 해라. 그래야 한 집 세면서 얼굴 안 붉힐 거 아니야. 우겨대는 시어머니를 밖으로 밀어버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남편에게 돈 한 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갔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제3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어요. 제가 남편보다 가게에서 일한 시간이 많았기에 재산 기여도는 제가 더 높았고 남편 명의로 된 가게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었기에 각자 하나씩 가져가자는 방안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기에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는 슬그머니 찾아와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빈털터리로 이혼당하게 생겼으니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었겠죠. 내가 말도 없이 너 이 집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네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큰아들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집 팔아서 도와주기로 했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큰아들 집으로 가시던가 해야죠.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거기는 애들도 크고 집도 좁아서 우리가 들어가 살 수가 없어. 너희는 집도 큰 정수로 받기도 했고 둘 다 가게 나가면 애 봐줄 사람도 없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너한테 제대로 말할 걸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그런 거지. 내가 미안하다. 이번 한 번은 없었던 일로 하고.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일어난 일이고 적 변호사 만났고 조만간 소장도 날아갈 거예요. 이제 와서 저희 생각해주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거들면서 한 번만 이해해 줄 수 없겠냐고 하며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적이 한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기도 하고 애들도 생각해야지. 부모님 돌아와서 살면 오래도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소송 취하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너보고 가게 가지라고 했잖아. 거기 방 한 칸 이불 깔아서 생활을 하든지 해. 넌 물론이고 너희 부모님 모시고 살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소송 취할 생각이었으면 시작도 안 했어.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형 상황도 많이 안 좋아서 엄마도 힘드신데 당신까지 이래야 되냐고. 네 부모가 그렇게 중요하면 네가 모시고 살아. 난 내 애들이 더 소중해. 그리고 너는 네 등골 빼서 네 형 먹여 살리고 싶냐? 너보다 잘 나가는 네 형을. 결국 시부모님 돈엔 다 형한테 들어가고 너는 시부모님 부양만 하는 꼴인 거야. 근데 나보고 같이 하라고? 내가 바보니? 솔직히 제가 돈 관리를 안 했다면 제대로 뒤통수 맞는 상황이었던 것이잖아요. 아직도 뒤통수가 얼얼한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하겠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뻔뻔하게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 빌어도 모자랄 판에 변명만 하는 모습을 보니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상태로 둘 다 문전박대를 해버렸고 애들은 저희 집에 오기도 전에 친정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괜히 애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또 거들먹거리며 저린 나쁜 엄마 만드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애들한테는 방 예쁘게 꾸며주는 것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둘 다 신나서 할머니 댁에 있겠다고 했고 친정엄마한테만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고는 통장을 건네줬습니다. 애들 키우려면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돼. 가게는 넘기고 집은 네가 갖고 오기로 했다며. 괜히 너 돈 못 번다고 애들 데려간다고 할 수 있으니 이 돈으로 가게나 차려라.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나도 여태까지 장사하면서 배운 게 있어서 가게 하나 차릴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네가 알았어. 이럴 줄 몰랐을 거 아니야. 요즘에는 아빠들이 애를 키운다는 집도 있는데 애들 하루라도 못 보고 살면 그게 얼마나 한이 되는데. 어떻게든 애들은 엄마가 데려와서 키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친정엄마가 건네주시는 1억 통장을 건네받게 됐습니다. 그 돈은 예전에 제가 결혼하면서 받았던 돈이었어요. 남편이랑 한번 일이 있고 나서 결국 돌려드리긴 했는데 친정 부모님 역시 제가 드린 돈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또 친정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체면 차리다가 아이돌을 남편이 데려가서 키운다고 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제가 당장 찬밥도 언밥 가릴 때가 아니었기에 친정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는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이 사실을 몰랐던지 애들 엄마인 제가 돈을 못 버니 애들을 키울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애들을 데려가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무슨 돈을 번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애들 키우는 게 맞는 거죠. 나 돈 못 번다고 누가 그래? 너만 사장이야. 나도 사장이야. 됐냐? 네가 무슨 사장이야. 내 밑에서 일했던 주제. 여기가 어디라고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혼 소송을 하면서 서로 밑바닥을 보인다고 했는데 애들 아빠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별로인 건가 싶었습니다. 엄마가 말한 대로 본인 가게에서 같이 일했기에 지금 당장 제가 돈 못 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깎아내리면서 어떻게든 애들을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예뻐서 데려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남편 얼굴에 사업자 등록증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한 대로 집은 제가 갖고 남편은 가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가 타던 차는 친정엄마 명의였기에 제 3분할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제가 남편과 같이 가게를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남편은 주로 계산을 하거나 홀에만 있었고 저 혼자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도와주지 않는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혼자서 사업장을 꾸릴 수 있게 된 상황이었죠. 이혼 도장을 찍게 된 마당에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애들이라도 붙잡고 하소연하려고 했는지 찾아왔나 봐요. 저는 가게에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렸기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같이 개두셨거든요. 그걸 생각 못했는지 결국 먼 발치에서 애들만 보고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듣는데 나이 먹고 그러고 싶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라도 본인들도 찔리는 게 있는지 나서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남편 가게는 저같이 음식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결국 망하게 됐고 들어오니 시부모니랑 남편이 작은 원룸을 하나 장만해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주고 남편은 형이라 쓰지도 못하는 걸 줘도 좋다고 해거리더니 결국 둘 다 정즉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 옆에서 그 꼴을 보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40평대 아파트에 저희 아이와 저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이들 봐주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고 부모님 덕분에 저도 가게를 장만할 수 있게 되어 버는 돈 반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제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못한 효도하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